안녕하십니까. 오늘 차바 140회 강의에 사회를 보게 된 소윤정 교수입니다. 오늘 140회 강의는 특별히 이번에 의료윤리연구회 회장님이신 명이비인후과 문지호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게 됩니다. 먼저 지난 139회는 우리 김정효 교수님께서 AI 시대 인성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오늘 강의는 극단적인 죽음, 안락사의 의학적 문제점에 대해서 의료윤리연구회 회장님이시면서 명이비인후과의 원장님이신 문지호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특별히 생명을 마음대로 종결하는 행위는 자살과 같고 인위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요즘 우리가 연명치료에 대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이런 운동들이 활발하게 우리 주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이 연명치료에 대한 사인이라든지 서명하는 일들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또 그 안에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안락사의 문제와 더불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문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의 들으실 때 여러분께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문지호입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잘 지키고 주님이 주신 영생을 잘 전하는 일로 이 땅에 소명을 주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극단적 죽음, 안락사의 의학적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의학적인 부분뿐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 아주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순서는 안락사가 우리나라에서 왜 선보이게 됐는지, 그 다음에 세계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고 이 안락사가 극단적으로 어떤 이렇게 치닫고 있는지를 나눠볼 거고요. 안락사의 실체가 사실은 이 고통스러운 통증 때문이 아니라 삶의 무의미 때문이라는 것을 세계의 모든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그 의사들의 환자를 향한 선택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돌봄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까지는 그냥 쭉 들으시고요. 8번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러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가? 그때까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락사는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 쳐보면은 아름다운 죽음, 좋은 죽음이라는 그리스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다라는 죽음의 원어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 가지고요, 이제는 고통에 이르는 사람들, 일단 동물들에게 안락사를 시행하듯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안락사입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우리 할머니께서 임종하실 때를 생각했는데, 저희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시고 이제 우리 집에서 임종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존경과 존엄성을 가진 개인으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치매로 이제 오래 고생하셨지만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뭐 특별히 다른 증상 없이 잠자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식사량이 줄어들고 누워 계시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늘 거하시던 할머니의 방에서, 그때는 우리 삼촌들도 다 한국으로 왔고 군대에 갔던 우리 형도 돌아왔고 저도 방학 중에 할머니랑 같이 있다가 할머니를 보내드린 참 좋은 죽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나눈 이 인위적인 죽임입니다. 죽임. 이 안락사는 뭐냐면요, 행위에 따라서 죽게 내버려 두는가. 그래서 소극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뭐 수분과 영양 공급을 줄이는 것을 우리가 소극적 안락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자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을 주어서 죽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안락사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죽게 내버려 두는 거, 물을 안 주고 영양 공급을 끊어서 대표적으로 식물인간이나 중증 치매 환자들한테 일부 나라에서는 이 영양 공급을 끊어서 이제 죽게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분류를 소극적 안락사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윤리적으로는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나 죽이는 것이나 똑같이 악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신생아를 학대해서 죽였거나 아니면 돌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줘서 방치해서 죽였거나 윤리적으로 똑같이 악한 것입니다. 오늘 얘기할 것 중에서 적극적인 안락사 중에서 이제 조력 자살이라는 것은 그 약물을 환자가 스스로 먹고 그 약물을 준 사람의 조력을 힘입어서 자살하는 것을 조력 자살이라고 하고, 그 똑같은 약물을 의사가 직접 주입을 하면은 이것을 안락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작년 6월 달에 이제 남규백 의원이 조력 자살을 이렇게 조력 존엄사법이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여론에서 뭐 80% 가량의 성인들이 안락사를 찬성한다. 그래서 임종 과정에는 어차피 죽을 거지만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도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는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게 하자라면서 법안을 제안을 했는데, 조건이 이거예요. 말기 환자여야 되고, 두 번째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되고, 엄청난 통증 때문에 뭐 약으로 잘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자 본인이 희망하는 거, 명백하게 자신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기준을 정해서 했어요. 그래서 말기 환자,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 그 환자의 의견을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이 이 사람은 고통이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이제 그 소견을 맞춰서 이렇게 대상으로 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을 내기 직전에 조력 존엄사 입법화 여론이라고 했는데, 보면은요 10대부터 30대까지에 비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60세가 넘어가면은 86%까지 상당한 비율로 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왜 거짓말 중에서 뭐 장사꾼이 장사 안 된다, 그거 거짓말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유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죽기를 바라고 있을까? 제가 여기 질문을 잘 봤더니 설문조사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 당신이 조력 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자, 이런 법을 찬성하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존엄한 죽음을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으로 결정하겠다는 것, 이런 질문을 갖고 있다면 찬성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더 높다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이 말기 환자 내 당신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런 약물을 통해서 당신 자살하는 거 찬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조금 네모가 조금 빗나갔는데, 이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 대해서 대상을 삼았잖아요. 근데 정작 고통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은 13%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법안을 만들 때에 이 용어의 혼란을 좀 일으켰다는 겁니다. 조력 존엄사. 그래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모든 각 나라별로 이 통용하는 말은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학술 용어를 씁니다. Physician Assisted Suicide. 그래갖고 여기도 PAS에 S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살이라는 말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고 뭐 안규백 의원의 법안도 그렇고 뭐라고 쓰냐면요, 의사 조력 조력 사망, 더 나아가서 조력 존엄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어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몇 개의 나라들의 예를 보면은 어시스티드 수어사이드라는 그 수어사이드를 뺐어요. 그래서 메디칼 어시스턴스 인 다잉, 캐나다에서는 메이드,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메이드라고 용어를 쓰고, 스위스에서는 뭐 AVD, 볼런타리 데스, 어시스티드 데스, 호주에서도 뭐 어시스티드 다잉, 이런 식으로 S를 다 가려서 이렇게 좀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안이 나온 존엄사, 조력 존엄사라는 것은 이런 의학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함께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개념적인 거, 존엄하게 죽는다는 건데, 이 안락사에다가 존엄사를 붙이게 된 그 원인이 뭐냐? 94년도에 미국의 오리건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에서 그 안락사법을 만들면서 법 이름을 Death with Dignity Act라고 했어요. 그래서 Dignity, 그 존엄사를 그대로 따라서 쓴 그런 문제가 여기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에 뭐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법안 내에 충돌하는 두 개의 가치관이 있어요. 이 법의 원래 법은 연명의료결정법인데,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것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불필요하게 연명치료를 받다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도움으로 돌봄을 받다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자라는 게 이게 연명의료법 결정법인데, 여기에 자살 약물을 투여해서 의도적으로 죽이는 일이죠.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법을 섞어놨다면은 이거는 이제 법안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이렇게 해서 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요 원 안에 자연스러운 죽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 너무 의료화가 돼서 인공호흡기 달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불필요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생명의 연장은 되지만 죽긴 죽습니다. 임종기에 들어서면 죽긴 죽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치료를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원 안의 죽음으로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지금 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존엄사라는 말로 안락사를 넣는다는 것은 자살약을 투여해서 이 원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원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지향점이 다른 법이 섞여 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연명 의료를 그러면은 우리가 중단을 하면은 그게 소극적 안락사는 어떻게 다르냐? 절대 소극적 안락사가 아니고요. 연명 의료 결정법에 나오는 불필요한 무의미한 치료 중단한다는 것은 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뭐 항암제, 인공호흡기를 하고 우리가 에크모, 수혈 이런 거와 같이 특수한 의학적 시술을 더 가하는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환자가 통증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고 그 양을 조금씩 대사량에 따라서 조절을 하고 줄여가면서 편안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연명의료 중단에서의 우리 그 의학적인 방법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안락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한 15개 나라가 이것을 적극적인 안락사, 우리가 그냥 안락사라고 말하는 부분과 또 조력 자살, 환자가 약을 먹고 죽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15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요. 이제 2002년도 네덜란드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베네룩스 3국이라고 하는 뭐 벨기에 2003년도, 룩셈부르크 2009년도, 그 남미에서는 2015년도에 콜롬비아랑 우루과이가 2022년도에, 그 다음에 캐나다가 2016년부터
최근에 시행돼 갖고 아주 급진적으로 이 안락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는 그 조력 자살이 1942년부터 시행돼 가지고 그냥 뭐 법에 그 제재 없이 이렇게 돈 이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조력 자살하게 시킨다든지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묵인해 왔어요. 미국에서도 오리건을 시작으로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11개 주가 조력 자살을 하고 있고요. 호주가 2017년, 뉴질랜드 2021년, 그 다음에 유럽에서 독일, 오스트리아가 2020년, 2022년 아주 최근에 이렇게 조력 자살, 안락사가 광풍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윗줄에 있는 것은 안락사랑 조력 사망, 조력 자살이 모두 가능한 나라고요. 아래쪽은 조력 자살만 허용하거나 맨 끝에 콜롬비아나 우루과이는 안락사만 허용하는데, 제가 태극기, 국기들을 왜 그렸냐면은 여기 태극기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어떤 나라들인가 하고 봤더니 되게 눈에 익숙한 국기들이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나라의 위치를 봤어요. 이게 이제 GDP 순위를 쫙 나온 걸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12위고 우리나라 위쪽에서 잘 사는 나라들에서 이제 했다고 하는 게 한 4개 나라. 그다음 그 나머지 10개 나라는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보다 그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건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안락사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여서 생명을 잘 돌보는 문화를 지켜냈는지를 우리가 세계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국기들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안락사를 우리가 극단적으로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무서운 얘기를 이제부터 해드릴게요.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일 첫 번째 발자국을 들이지 않았다면 하면서 이 사람이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쭉 내려갑니다. 네덜란드의 예를 볼게요. 2001년도에 이 법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기준을 세웠냐면은 이거는 엄청 촘촘하게 짜야 된다. 말기 환자에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다는 것을 딱 증명을 해가지고 본인의 의사가 명확할 때에만 우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법안을 마련했어요. 근데 서구에서 존엄사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기 결정권이고요, 또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 대상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2018년 되면은 말기 환자는 수용하기 어려운 육체적인 통증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기간이 몇 개월 안에 이제 자기가 생명을 떠날 거니까. 근데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몇 년,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이 고통을 말기 환자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불평등하지 않냐. 우리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내 결정권을 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정신질환을 안락사의 한 카테고리로 넣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본인의 희망자에게만 허용했던 안락사를 자기의 의견을 잘 말 못하지 못하는 이 중증 치매 환자들이나 식물 인간 누워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표현 못하니까 불평등하지 않느냐, 그 사람한테도 결정권을 허락해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왜 어른들한테만 허용하느냐, 16세 미만, 15세 미만, 12세 미만까지 허용해야 된다. 걷잡을 수 없이 걸렸어요. 이게 한 2001년에서 2023년까지 한 20여 년에 걸쳐서 생긴 일인데, 여기 가운데 그림 보면은 캐나다는요 2016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불과 5년 만에 말기 질환이 아니라 불치병 환자한테로 안락사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신질환자,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겪는 사람들한테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미와 일부 유럽, 그 다음에 남미, 이렇게 또 호주, 뉴질랜드 이곳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합법화가 됐으면은 그러면 갈등 없이 이 사람들이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엄청난 논란과 반대가 이 안락사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최고 인권 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최근에 있었냐면은 작년 10월에 벨기에에서 난치성 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가족도 모르는 채 안락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우울증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라고 하면서 가족들한테 안 알리고 안락사를 했냐. 그래서 이제 제소를 하고 재판을 걸고 결국 유럽 최고 인권 재판소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벨기에 정부가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으로 보호돼야 한다라는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 있지만 이런 게 몇 번 반복되면은 또 무시되고 이 대상이 넓어지고 있어요. 안락사랑 의사 조력 자살 이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파란색이 네덜란드고요. 그다음 벨기에, 스위스, 미국의 오리건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전부 다 증가하고 있죠.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안락사 추이를 볼까요? 처음에는 뭐 2,000명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8,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망자 중에 안락사 비율이 이제는 1%대에서 작년에는 5.1%에 달하고 있어요. 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질병 이외에 죽는, 그러니까 자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살로 많이 죽는데 자살, 뭐 사고사, 그다음에 살인, 뭐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을 다 합치면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는 그것을 빼고 안락사만 5.1%라는 거예요. 사망자 중에 엄청난 비율로 안락사를 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하느냐? 안락사를 하는 데는 자꾸 선전의 효과가 있어요. 이들은 보고서를 낼 때마다 뭐 발전했다, 성과가 어떠하다, 환자 보호자를 만났을 때 안락사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내가 안락사 시킬 때 감사했다, 굉장히 고통 중에서 서로 이렇게 죽을 때 같이 옆에 있는 가족을 봤더니 감동이 왔다, 이런 식의 용어를 쓰면서 자꾸 안락사가 멋진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안락사 단체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어떻게 확대가 되냐면 말기 질병에서요, 살기 힘든 고통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우울증도 그렇고요, 자폐증도 세상과 마주하기 힘든 고통을 겪잖아요. 시력 상실, 알코올 중독자가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보살핌 받는 처지가 싫다 보면은 조력 자살, 안락사가 가능하고요. 외로움이 그냥 허용 요건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성년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16세까지로 내두다가 이제 12세에서 15세도 허락하자라고 했는데 소아과 의사가 비판을 제기한 거예요. 아니 12세까지 되는데 왜 11살짜리는 안 되냐. 결국은 12세 미만 다 허용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안락사가 이 실체가 무엇이냐. 처음에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우리 안락사 법안의 취지였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이 고통을 계속 아침에 회진 돌 때 의사가 환자를 만났는데 너무 괴롭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 다시 그 환자를 만났을 때 이 아픈 상태에서 이 환자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루를, 또 이 밤을 이 환자가 어떻게 견뎌낼까, 그거 보면은 참 의사도 답답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락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안락사 누가 했나 볼까요? 아까 제일 좋은 최근의 리포트가 잘 정리된 요 캐나다 작년 조력 자살 보고서입니다. 이 자살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86.3%가 의미 있는 생활을 못 한다는 거. 83%가 내가 일상생활을 잘 못한다는 그 능력을 잃었다는 거. 이것이 죽음을 택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통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2016년도에 맨 처음 조력 자살하는 안락사 시키는 의사를 구했을 거 아닙니까? 법안을 만들고 그 1호 의사가 바로 이 스테파니 그린이라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썼어요. 나는 죽음을 돕는 의사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와가지고 이 책에 처음 안락사가 도입된 캐나다부터 지금까지 몇십 건의 그 사례들을 쭉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제 캐나다에서 안락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봤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말이 제가 딱 받은 건 이겁니다. 극한 육체적 고통이 죽음의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력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나 자신으로 남아있을 때 죽고 싶다는 것으로, 병상의 모습이 망신스러운 거, 도움받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런 개인주의 문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자아 및 자존감의 상실이 조력 자살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본인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상황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네덜란드도 처음에 엄격한 기준으로 2001년도에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기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의사에게 얘기하고 그 두 명의 의사가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하시죠 라고 설득만 되면은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견딜 수 없는 범위가 너무나 점점 확대돼 가지고요,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루게릭병이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이제 신경계통 질환, 또는 우울증이나 외로움에 시달리는 이런 정신과적 질환, 그리고 한마디로 삶에 지쳤다고 함에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안락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잠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그 외국인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죽을 때 이제 같이 갔다 온 신하연 작가라는 분이 그 현장을 보고 다녀왔어요. 글을 썼어요. 이 책을 썼는데 참 안락사 하기 전날 이렇게 호텔에서 바라본 그 거리 풍경이랍니다. 그냥 진짜 스위스 아름다운 한 마을 같지요. 근데 여기서 안락사 할 환자를 태우고 쭉 가기 시작합니다. 아름답고 부자 나라인 스위스에서도 안락사 시설은 혐오 시설이겠죠. 그래서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자꾸 외곽으로 나가요. 그 외곽으로 갔더니 이분이 충격을 조금 받았다고 이제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당혹스러움을 이렇게 글에 썼는데, 이렇게 어떠한 창고를 개조한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막 그냥 타이어가 뭐 쌓여 있고 조금 낡은 차들 이렇게 좀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데로 사람이 들어가더니, 우리는 이제 죽음 앞에서 굉장히 예를 갖추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동양은 그 깨끗한 그런 장례식장이나 또는 병원 서비스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냥 그 노동자 같은 한 분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인적 사항 확인한 다음에 옆방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찍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제 죽을 겁니다. 요 세 마디를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그냥 약물 밸브 틀어서 죽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위스까지 가기 너무나 긴 기대와 자기의 죽음을 잘 준비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허망하게 허름한 곳에서 끝나는 것을 보고 작가가 아주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무슨 인도적인 차원으로 환자의 고통을 많이 공감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까요? 어떤 식으로 이 환자군이 늘어나는지 지금 대표적으로 4개의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엑시트는 이제 1982년도에 자국민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98년도에 많이 들어보셨죠? 디그니타스라는 단체가 불치병, 그리고 말기여야 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자기의 똑바른 판단으로 내가 죽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한테 이 대상을 받고 회원을 받고 이렇게 조력 자살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 보면은 라이프 서클이라는 단체가 또 만들어집니다. 에리카라는 이 대표가, 이 사람은 의사예요. 2006년도에 아버지가 조력 자살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그 디그니타스에서 상담 의사로 일하다가 이제 2011년도에 이 라이프 서클을 만들고, 최근에 이 사람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졌을까라고 의심할 만한 정신질환자를 안락사시켜요. 그리고 나서 검찰이 기소가 됩니다.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결론은 이 환자가 뭐 우울증 환자가 죽고 싶다 그래도 좀 괜찮을 때도 있고, 근데 그때 촬영을 한 거예요.
나는 내 의지로 죽고 싶다라는 그 영상을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그걸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앞으로 요 2021년도 요 판결 때문에 그 뒤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들의 안락사가 이제는 아주 순탄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가장 최근에 생긴 페가소스라는 곳은요, 이제 아무런 조건이 더 이상 없습니다.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건전한 정신으로 내가 죽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되고요, 불치병일 필요도 없고요, 한국인이 있어서 서포터가 있어서 영어를 못해도 되고요. 이게 지금 스위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곳에 이 디그니타스의 한국인 회원들을 우리가 서울신문에서 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안락사가 정말 그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일까 하고 봤더니 뭐 만성 골수성 백혈병도 있고 척추 질환도 있고 육종암도 있지만은요, 보면은 대부분 뭐 성인 ADHD, 우울, 불안, 공황장애, 그 다음에 뭐 지병 없음, 이런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이쪽에서 자살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력 자살이라는 거, 존엄사, 안락사 뭐 이런 말 많이 썼지만 본질은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옆에다가 대행 서비스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 심리학자가 이 사람들의 기사를 잘 분별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가족들한테 점점 어려워졌다. 상황을 끝낼 방법은 자살뿐이라는 생각이 커졌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가족에게 충격이 덜하고 상처가 덜 줄 수 있는 이 자살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스위스에 가는 길이었어요. 실제 인터뷰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간병 문제로 자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가족에게 부담을 덜 주고 질 좋게 죽는 것. 그러니까 스위스에 가면은 약물을 가지고 그렇게 추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락사의 기회가 없다면은 저는 자살할 것이에요.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력 자살은 우리가 자살이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요 책은 이 에이미 블룸이라는 작가예요. 작가가 썼는데 재혼한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려요. 근데 이 사람은 예일 대학을 나오고 럭비 선수고 건축가로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던 그런 남편인데 알츠하이머에 걸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자신의 존재감이 있을 때 이제 죽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총을 쏴줄게. 그러니까 뭐 당장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다 감옥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또 주머니에다가 돌을 잔뜩 집어넣고 보트를 타고 저기 강물에 가서 몸을 확 숙여서 스스로 강물에 빠져라고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니까 까먹고 노젓고 다시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수면제며 뭐 이런 진정제 여러 개를 구해서 남편한테 잔뜩 먹이고 집을 떠났다가 여행을 며칠 갔다가 돌아온다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것도 알리바이에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약물 구매 이력이랑 어떻게 알츠하이머 남편을 두고 집에 비울 수가 있느냐. 그렇게는 못해. 살인이야.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집에서 일을 치를 수 있을지 상상을 할 수가 없네. 이런 얘기 끝에 이 사람이 자살을 어떻게 할까? 디그니타스에 가면은 외국인의 동행 자살 신청도 받아준대. 이러면서 자살을 하러 가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 스위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사 조력 자살은 환자의 인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살을 통해서 지금 죽음의 상업화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은 비영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후원 명목으로 가입비를 받는데요. 한 사람당 요 뭐 80 스위스 프랑에서 100 스위스 프랑이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현재 요 디그니타스의 그 회원 수가 작년 기준으로 쭉 늘어가지고 이제 거의 12,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대략
그 회비만 1년 회비만 15억이 넘어요. 이 단체에서. 그다음에 의사가 상담을 하고 처방하고 그 장례 치료 주는 비용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은 요 중에서 뭐 12,000명 가까운 회원 중에서 1,000명만 이렇게 시행을 한다 그래도 뭐 150억, 160억이 넘어가는 이 금액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위스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또 나왔는데, 스위스에서 이제 의사한테 상담받을 필요도 없고 약물을 처방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기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조력 자살 캡슐 사르코 전시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 관 모양으로 생긴 캡슐 안에 싹 들어가면은요, AI가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정신 상태를 평가해서 그 조력 자살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평가를 하고, 평가가 끝나면은 버튼을 딱 누르면은 AI 승인하에 질소가스가 쫙 올라오고 산소 농도가 1%로 떨어지면서 잠들듯이 10분 안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관인데요, 이거 미생물로 이렇게 분해될 수 있는 친환경 관이에요. 그리고 버튼을 못 누르는 그런 사지마비 환자, 뭐 신경과 환자는 어떡하냐? 이게 눈 깜짝거리면 돼요. 아니면 말로 오케이 하면은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력 자살의 문화가 막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 이 안락사가 합법화돼서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자율성, 자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안락사를 받기로 원했는데, 네덜란드의 캄펜 신학대학의 윤리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도 자율성을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연대하는 거, 고통에서 함께하는 거, 참고 인내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소중한 가치가 자율성 때문에 가려진 느낌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고통을 견뎌낼 방법을 찾는 것이 진짜 자율성인데, 그런 걸 찾지 않으려고 한다. 조력 자살을 택하는 것은 자율성의 종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율성의 종말일 뿐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아까 캐나다 조력 자살을 했던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조력 자살을 한다고 가족들이 모이면은 다 좋아할까요? 이제 아직 그 고통,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삶에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심지어는 엄마 앞에서 죽는 그 대장암 환자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하면서 엄마 앞에서 안락사를 택하는 것을 이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족들의 반대가 있죠. 다 좋지 않죠. 그 중에서 이런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돌봐줄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살은, 조력 자살을 택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고 자율성이 오히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두려운 고통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고통을 맞이할 것이, 이제 나도 뭐 암에 걸리고 이런 그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실제로 의사들이 할 역할인데요. 우리가 극심한 통증을 이제 암성 통증이라고 그래요. 여기저기 전이가 돼서 굉장한 통증을 갖고 있는데, 보통은 10명 중에 9명은 그 과에서 그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통증을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절이 안 되는 한 명은 다학제 진료팀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그 내과 선생님, 마취 통증의학과 선생님, 또 뭐 신경외과 선생님, 이렇게 해서 통증 조절하는 팀이 모여서 그 사람을 잘 케어를 합니다. 이게 할 일이지, 여기서 뭐 조력 자살을 얘기하는 거는 절대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호스피스 대상자, 돌봄의 대상자를 더 확대하는 것이 역할이에요. 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에이즈, 간 기능 부전에다가 지금은 이제 뭐 진폐증 같은 호흡곤란 증후까지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사가 할 일이지, 그냥 이 자율성이라고 하면서 환자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락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2020년도 기사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중증 치매가 자기가 안락사 치매 환자가 인지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증상이 심각해져서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될 때가 오면은 나를 안락사 시켜달라고 문서를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사람이 4년 뒤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니까 의사가 그때 4년 전에 남긴 문서를 보고 안락사를 해야겠다고 한 거예요. 원래는 안락사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메라 앞에서 얘기할 만큼 돼야 돼요. 내가 원한 거고 나는 지금 죽을 거고 내 의지에 따른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치매 환자가 이전에 남겼던 그 기록, 그 문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환자의 의견을 더 묻지 않고 안락사를 시행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환자가 안락사 시행하기 전에 갑자기 깨어났어요. 진정제를 탄 커피를 먹고 그 다음 죽는 약물을 써야 되는데 그냥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좀 깨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가족들이 환자의 신체를 붙잡고 강제로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검찰이 의사를 기소했지만은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판결을 가지고 이제 안락사가 치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안락사를 시킬 정도로 처음에는 나의 권리 때문에 안락사를 주장을 했지만 권리가 표명할 기회도 없이 뺏겨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여름에 나온 기사인데요. 캐나다에서 한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병원에서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 직원이 와가지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현재 병상이 부족하다. 정신과 의사 만나려면 당신 오래 기다려야 된다. 병상이 부족하니까 당신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자살 충동이 있지만 여전히 삶의 기쁨도 찾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안락사를 권할 수가 있는가? 이게 병상만 부족해도 그 대안으로 안락사를 권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율성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의사들에게 만약에 안락사가 합법화됐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뭐 신경마취제, 치오펜탈라듐의 치사량을 환자한테 주고 근육 이완제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망하는지 관찰했다가 그 사망 진단서 의사 조력 자살 이렇게 써주는 것을 배우게 됐겠죠. 체중에 따라서 어떻게, 그 다음에 그래도 안 죽을 경우에는 어떤 약물을 더 추가할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키트도 나오겠죠. 근데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아주 특수한 직업군이 의사인데 그 사람한테 환자를 죽이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배우고 나온 의대생들이 의사가 됐을 때 의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환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침 회진 때도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고 저녁 회진 때도 또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 퇴근한 줄 알았더니 또 병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새벽에 이 환자 또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고, 이걸 우리가 그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라고 해서 생애 말기 돌봄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 환자를 돌보는 의사는 일반 의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숙련된 의사만 가능하고요. 정말 밤낮 없이 근무하는 것, 쉽게 중환자실 의사 선생님 생각해도 되고 요양병원 의사 선생님들을 생각해도 뭐 아직도 병원에서 당직을 쓰고 환자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합법화됐다 그러면요, 그런 환자가 봤더니 이 가이드라인에 딱 맞아, 고통스럽고 환자도 자기 입으로 원하고 있고 그리고 약물을 주입하면은 이제 나는 잘 퇴근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이 환자 때문에 콜 받을 일이 없어요. 어떤 것을 택하게 될까?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한테는요, 이게 굉장히 과도한 권력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의사 조력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존엄한 거,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 멋진 말로 들리겠지만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할 의무가 될 것이라고 지금 미국 의료윤리학회에서 컬크 교수가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강요할 수도 있고요. 특히 미국은 더 그러죠. 보험회사가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환자에게 더 이상 돈을 지급할 수가 없으니 의무화하여서 조력 자살을 택하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고 환자는 자율성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됐지만은 나중에는 고통스러운 환자가 아니라 귀찮고 쓸모없는 인간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떨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야카와 감독이 영화 플랜 75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상당히 이 얘기에 주는 의미가 다 공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이거예요. 75세가 되면은요, 이제 조력 자살, 안락사 해도 됩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됐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노인들 선택을 독려하고 안락사를 도와주는 일자리가 막 생겼어요. 그리고 노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비용이 노인이 죽고 나니까 지원비가 줄어들면서 많이 세이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랜 75였는데 플랜 65로 하자. 65세로 낮춰서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이것을 영화 감독이 만들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걸 추구하지만은 사람의 목숨에도 이렇게 따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안락사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권이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없지요. 우리가 그 권리라는 것은 남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자살이 권리가 아닌 것이랑 안락사가 권리가 아닌 것이랑은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인에게 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 그것은 자기 결정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공서양석의 원칙인데, 민법에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엄사법이라고 해서 법을 만든 이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고통 경감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내 의지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자기 결정권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래도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 의사들의 생각이 어떨까 궁금하죠. 전 세계 의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의료계는 절대 반대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그렇습니다. 낙태와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변의 가치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나는 어떤 요청을 받아도 치명적인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조언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건 전 세계 의사들이 다루고 있는 선서예요. 그래서 세계의사협회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의료 윤리에 대한 그 문제를 잘 짚어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곳인데요. 비록 국가에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비범죄화하더라도 모든 국가의 의사협회와 의사들은 안락사 행위에 가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내과학회는 이제 요거는 145개국에 15만 명 회원이 있는 엄청 큰 학회인데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의사와 환자 관계는 특성상 이 의사 조력 자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신뢰관계. 의사가 환자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형성이 되면은 근본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역할에 변형이 와가지고 엄청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의사가 무슨 약을 주든지 확인하지 않고 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의사가 와서 조력 자살도 하나의 옵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어느 날 약을 줬다면은
신뢰가 가지 않을 거예요. 이걸 내가 먹어서 죽는 것은 아닐까? 엄청 두려울 거예요. 치료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통해서 개선해서 더 통증 조절에 더 애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합법화가 된 뉴질랜드에서도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합법화되거나 비범죄가 되더라도 뉴질랜드 의사협회는 이를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한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완화의학회에서는 완화의료 규정에 안락사나 조력자사 행위는 절대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안락사 금지라고 명확하게 되었고요.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임종기에 이 고통스러운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실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호스피스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게 참 좋은 예를 뉴스에서 잡아줬는데 어제 만들었고요. 이 해바라기 어제 만들었고 저 부채는 첫 주에 와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아유 정말 멋지게 만드셨어요. 이분이 호스피스에서 이렇게 사실은 2달 동안 호스피스에 계시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대개 평균 2주 남짓인데요. 2달 만에 한 5kg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아유 이제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 옆에 그 여러 가지 살림살이 보이죠? 활동을 잘 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이 호스피스 기관이 2018년도에 84개였는데 2022년도에 5개 늘었어요. 고작. 그래서 조력 존엄사 도입 전에 호스피스 지원이 우선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호스피스에서 저렇게 환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잘 누리게 해주려면은 이게 기관이 많아야 돼요. 호스피스 대상 환자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 말했던 아직은 5개 질환이고요.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21.5%밖에 이용을 안 해요. 옛날에 7%다가 지금 마지막 21.5%까지 많이 늘어났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는 95%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다가 임종을 맞이하는데 너무 모자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21.5%에서도 99.7%가 암 환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에이즈, 간부전, 호흡부전 그 환자들이 0.3%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속하지 않는 뇌졸중 환자, 파킨슨, 투석을 받으면서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신부전 환자들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환자들이 연간 9만 명이 되는데 고작 누울 수 있는 병상이 1,500개밖에 안 됩니다. 이거 늘리는 게 우리가 먼저 할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치료에 먼저는 우리가 암 환자를 돌볼 때도 그렇죠. 암 환자도 초기에는 치료가 먼저 우선이고 수술하고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지만 말기에는 어떻게든지 잘 돌봐서 그 환자가 죽기 전까지 자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다가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죽게 해주는 게 우리의 이제 치료인데 이 돌봄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자들한테 알려줄 때는 그 치료뿐 아니라 가정 방문 간호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또 장기 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 또는 의료보험에 또 어떤 제도 혜택이 생겼는지, 지자체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열심히 이것을 찾아봐야 돼요. 혼자 찾아볼 수 없으니까 사회복지사 만나고 상담사 등 병원에 이제 있는 사회복지사 만나가지고 돌봐줄 수 있는 팀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봄팀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가족들한테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기에는 이 돌봄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는 이 슬라이드 몇 장을 통해서 이제 임종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종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의사 조력 자살을 택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주는 요 지침서예요. 이게 임상 의료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의사들은 요 내용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고 있어요. 임종기가 되면은요 대사량이 감소해서 영양과 수액을 최소한만 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면 환자가 목이 컬럭컬럭 하면서 숨 쉬는 게 굉장히, 옆에 있는 보호자는 아우 뭐 우리 엄마 뭐 숨쉬기 힘든 거 아니야? 계속 석션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석션하고 그런 게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환자에게는 그 산소 포화도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은 환자에게는 그렇게 불편한 것이 아님을 환자한테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의식이 떨어지고 뭐 선망이 생겨가지고 약물 때문에 그런가? 네, 그렇지 않다. 그냥 임종 과정 중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고 보호자한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해서 의사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를, 사실 저도 트레이닝을 받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선뜻 쓰는 게 두렵고, 실제로 지금은 마약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을 선뜻 썼다가는 마약에 뭐 중독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도 생기는데, 임종기에 쓰는 마약은 내성이랑 혼동하지 말고 진통제 투여가 미뤄지지 않도록 열심히 쓰는 겁니다. 그리고 혈압, 호흡수, 의식이 조금 떨어져도 용량을 줄이지 않고 계속 통증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이나 중독, 호흡 저하 우려가 돼도 사용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호흡 저하가 있고 뭐 이게 그 약물 부작용인가 싶은데, 그것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랑 비교했더니 이 남은 여명에 이 마약성 진통제가 주는 그 생명의 여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약을 열심히 쓰는 이유가 뭐냐? 약을 쓰고 나면은 환자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다가 안정이 돼요. 그 안정된 상태에서 또 한 2시간 정도 잠에서 깨어나고 나면은 가족들이랑 대화하고 또 맑은 정신으로 나의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또 채울 수 있습니다. 임종기 환자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불안하고 초조해야 되는 것을 잘 주기 위해서 소음 줄여주고요. 그래서 모니터에 삐삐 소리 나고 불 깜빡깜빡거리는 거 다 줄여주고요. 친근한 환경, 가족들이랑 함께 있게 해주고 통증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중요한 게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그때 임종기 때 많이 조절해주면서 이제 지지해주는 거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의 이 영적 요구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병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돌보던 시간에서 이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크리스찬들의 입장을 빼고 나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남겨진 일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화해하고, 이 통증이 가라앉았을 때, 또 정신이 좀 돌아왔을 때 진정제를 맞고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일, 그 다음에 삶을 반추해가지고 돌아보는데, 이때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에 관련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이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었어도 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임종기 치료의 목표는 의사들이 이렇게 잡고 있어요. 방치가 아니고 돌봄이다.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에 가게 되면은 환자를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는 약물을 쓰면서 돌봄의 목표가 완치해서 완화로 변경돼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겠도록 하는 건데,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중요한 말인데요. 대부분 그 임종기가 되면 많이들 주무세요. 아기들이 태어나서 막 20시간 잠자는 거랑 똑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요양병원에서 임종기 환자 돌보신 선생님들은. 그래서 잠을 많이 자고 줄어든 상태에서 잠깐 깼을 때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환자 반응이 저하되더라도 큰 소리로 말하고 막 몸을 흔들지 말라고 그래요. 반응을 하지 않아도 듣고 있으므로 억지로 반응을 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반응을 하지 않아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기 맞이하는 분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감사했다는 표현을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결국 아까 맨 처음에 설문조사했던 그 설문에
나왔던 같은 설문인데,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그럼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보면은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확충해주고, 전부 다 이런 돌봄의 비용과 돌봄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80% 이상이 요구하고 있어요.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 해달라는 것은 13%에 불과합니다. 제가 칼럼을 읽다가 재밌는 이제 종양내과 교수님이 쓴 칼럼인데요, 이렇게 했어요. 이 조력 전원사법을 보면서 이 법을 발의한 정치인 12명에게 나는 한번 내 종양내과 진료실에 와 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간절히 삶을 갈망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고생하느니 깔끔하게 먼저 죽는 게 낫지 않느냐고 자살을 권유하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게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답을 모르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글을 쓴 걸 읽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력 자살 법안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떠한 문화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돌봄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정치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으로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는가? 성도의 죽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본향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은 나그네로 유배지 같은 곳에 유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육체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누가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아니면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내 삶의 정체성이고, 죽어도 존귀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나의 생명을 안락사, 조력, 자살 이런 것으로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당했던 모든 수치를 다 제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할 죽음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 고통만 없어지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죽는 자들에게는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가 있고요, 마귀의 부하들이 있었던 그 영영한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죽기 전 환자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환자한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었을 때 영생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가 임종기에 반응을 하지 않아도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뇌가 이제 기능을 못해서 이제 얼마 있다가 뭐 한 2, 3일 내에 돌아가실 거예요. 이제 뇌는 기능을 못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들어도 그 영혼이 그 몸에 거하고 있고요, 그 듣는 거에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뭐 엄마 뭐 큰아들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의 죽은 거, 말라버린 것 같은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고였다는 거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떠나셨다. 그래서 뭐 아유 우리 막내가 뭐 올 때까지 엄마가 기다렸나 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때까지 분명히 듣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종기 전에 이걸 꼭 들려줘야 돼요.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는 분한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고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뭐 엄마는, 아버지는, 또 우리 조카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자꾸 알려주세요. 임종기 환자 면회할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영원한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마음 놓고 돌아가시라고, 마음 놓고 죽음을 맞이하시라고, 안심하고 죽음을 맞이하시라고, 이것을 안내해 주는 게 우리 성도들의 영적 돌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돌봄이 아까도 많은 그 다른 종교에서도 영적 돌봄을 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는 이 진리가 아니면은 어떠한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맺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들에게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말을 써붙여서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의료 행위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의사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힐러이지 결코 킬러가 아니다. 아까도 봤듯이 스위스에서는 의사 없이도 그냥 자살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의사가 필요 없는 행위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사 조력 자살, 의사에게 이것을 절대 떠넘기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신뢰를, 환자 의사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 조력 자살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내 스스로도 어느 누구도 대신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 앞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 조력 존엄사법이라고 하는 조력 자살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의료의 기술을 더 개발시키는 것이고요.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가족들을 돌봐주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들려주고, 그분이 살아있는 의미는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듣고 그 자녀들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려주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먼저 주시고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앞길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알게 해주시려고 또 이런 안락사 논의를 이 땅에 들려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 생명을 잘 지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선행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돌보는 손길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극단적 죽음인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지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한국에서 2016년에 그 윤여정 씨가 주연으로 했던 그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영화가 그냥 바카스 할머니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전반부에 그냥 그 있어진 내용이었고, 이 영화의 주제가 병상에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의뢰를 하면 윤여정 씨가 죽음을 맞도록 하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두시킨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하고 생각했던, 노인들의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별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유럽의 그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스위스나 네덜란드, 캐나다 같은 이런 곳에서
안락사 문제가 이렇게 상업화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안락사에 대해서 조력 존엄사 뭐 이런 말을 썼지만 사실은 조력 존엄사가 아니라 이건 조력 자살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조력 존엄사가 안락사법이 국내에 입법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온전히 시와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그 안락사법은 자살을 방조하는 것이고 또 조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조력 자살, 조력 존엄사, 안락사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그 안락사의 사례를 보니까 정말 뭐 불치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암 통증으로 인해서 그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안락사를 선택했던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그 의미 없는 삶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또 병상의 모습이 망신스러워서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싶지 않아서 도움받는 자신의 처지가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로 생명의 존엄성을 뒤로하고 이렇게 안락사를 선택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상업화하는 일에 입법화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 특별히 광고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0월 9일 날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 성회가 연세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세션에는 특별히 그 가정회복운동을 하시고 또 생명윤리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기복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과 기도회로 연이어질 것이고요. 오후의 세션에는 조용길 변호사님께서 학생인권 조례 문제와 차근법에 대한 것, 또 그리고 이용희 교수님께서 연이어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교회 전국에서 모인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무너진 윤리와 또 성경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연합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를 드릴 것은요, 지금 저희 차바가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시간에 국회에서는 헌법을 부인하고 있는 이균용 대법원장의 후보 임명 청원에 대해서 지금 임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진평위원회에서는 진평위원과 더불어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니까 무수한 기독교 단체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동의를 청원을 했지만 이균용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옹호와 조장하는 발언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동성결혼과 동성혼의 가정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여서 한국교회가 지금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는 것이 걱정이 돼서 공석의 우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균용 대법원장을 임명 동의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반대 야당에서는
임명 동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바에서 우리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 또 이런 그 차근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강의한 바가 있는데 이균용 대법원장이 되었을 경우에 한국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들이 또 후속 조치들이 있을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반성경적인 이런 가치관에 반대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사퇴를 강력히 촉구해야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를 드릴 것은요. 거룩한 방파제 제3차 국도 순례가 경주 출정식이 돌아오는 주일 저녁 6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주일 저녁 6시 30분 성결한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3차 거룩한 방파제 국토 순례 출정식이 있는데 경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방파제가 국토 순례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그리고 성경적 윤리가 지배하는 또 그리고 반성경적인 것들이 합법화되지 않는 일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또 이 일에 거룩한 방파제 국토 순례팀들이 힘을 내서 끝까지 선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광고를 드릴 것은요. 학생 인권 조례 및 젠더 폐해 바로 알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학부모 연대에서 계속 학생 인권 조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통령실과 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계속 피켓 시위를 하면서 피켓 기도회를 저희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학생 인권 조례가 무엇인지 또 젠더 이슈에 대해서 학부형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경기권에는 경기 인천권이나 수도권에는 이제 이 운동이 많이 확산이 되어져서 기독교인들이 학생인권 조례가 어떤 것인지 또 동성애 합법화와 또 자기 결정권에서 자기 성을 결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서구 유럽에 아주 폐해를 주고 있는 이런 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서야 되겠다라는 운동에 동참해 주고 계신데 특별히 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산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또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전주 장동교회 11월 2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모이게 됩니다. 저희가 10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1월 2일 학생인권 조례 및 젠더 폐해 바로 알기 세미나에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는 것은 그 전북 지역에 계신 교회들이 깨어서 연합해서 시간을 비워서 꼭 참석하셔서 학생인권 조례를 지방도시에서도 막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다름 아닌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 관련된 광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아는데요. 이 차바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관들을 강의함에 있어서 동성애 옹호자들이나 또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이나 또 인권위원회나 이렇게 반대 급부 세력들에 의해서 구글로부터 사전 설명 없는 일방적인 계정 정지 통보가 있었습니다. 두 차례나 이런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 송출을 하는 데 있어서 차바 채널을 이용하지 못했던 적이 2번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차바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 운동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계정이 정지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반대 급부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당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재정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우리 교회 채널 구독자분들이나 또 성도님들께서 큰 금액이 아니라 할지라도 커피 한 잔, 또 식사 한번 하시는 금액이라도 아래 계좌번호로 여러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재정적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바가 한국교회의 성경적 세계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힘을 다해서 저희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또 반대 급부 세력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차바 채널을 통한 강의를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해 세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강경 대응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 주시고, 무엇보다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40회 강의를 해주신 문지호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141회는 임수연 원장님께서 성균관 의대 외래교수로서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부총무이시면서 비뇨의학과 전문의이신 임수연 원장님께서 HIV라고 하는 에이즈 통계 분석, 에이즈는 여전히 위험한 감염 질환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십니다. 최근 들어서 에이즈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이 굉장히 감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병으로서 에이즈 감염을 우리가 확산시키지 않고 대한민국이 보건 강국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건전한 성문화로서 우리가 에이즈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앞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141회 강의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40회 강의로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지호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인간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린 것임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였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 윤리의 소중함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경솔히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대가 악하여서 자살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미화하여서 이미 서구 유럽에서는 안락사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자살하는 것은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악습이 실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앞서 나간다고 하는 이런 악법들이 한국 내에서는 뿌리 내려지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윤리가 지켜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차바를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100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한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 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